네, 안녕하세요. 한국경제 임낙근입니다. 오늘은 투자 뉴스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찾아가는 투자 레카왕 김단태 대표님 모셨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김단태입니다. 네. 오늘은 게임스탑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. 네. 이게 보니까 미국 투자 커뮤니티죠. 레딧에서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다음에 타깃으로 은이나 가상화폐 이런 거를 좀 꼽는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근데 이게 저도 그 뉴스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CNBC나 전통 미디어 뉴스에서는 이제 레딧의 다음 타겟이 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레딧에 들어가서 봤거든요. 네. 근데 월스트리트베트가 이제 어쨌든 가장 인기 있는 글 순위를 보면은 다 은 사지 마라. 아, 은을 사지 마라. 네, 이렇게 써 있어요. 너희들 지금 미디어에 속고 있다. 그래서 게임스탑의 열풍일 때와는 어쨌든 인기 있는 글들의 느낌이 좀 달랐어요. 그래서 은을 사지 말라는 대표적인 논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논리는 자 우리가 지금 게임스탑에 집중할 때지 우리의 그 제한된 에너지를 다른 거에 쏟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리고 또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SLV라는 ETF에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SLV라는 ETF는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며칠 전 기준으로 5위가 시타델이에요. 아, 시타델. 네, 시타델 뭐 이 네. 게임스탑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스탑을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타델은 거의 이제 악의 축이기 때문에 감히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악의 축이 5번째로 갖고 있는 거를 사는 게 말이 되냐. 그리고 사실 5위 말고도 뭐 1, 2, 3, 4위 전부가 다 기존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, 금융권, 기존의 금융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은 속고 있다라는 게 이제 레딧 커뮤니티의 주였고 사실 계속 그랬어요. 주말 동안에도 그랬는데 어쨌든 은값이 좀 꿈틀대고 사실 SLV도 제가 알기로는 거래량이 네. 이게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2위인가 3위인가 그랬거든요. 웬만한 ETF SPY 밑이었나? ETF 중에서 거의 뭐 2, 3위 막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나온 건 팩트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많은데 일단 레딧에 그러니까 뭐 제가 레딧에 사람들이 뭐 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100% 투자로 연결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레딧의 그런 대세를 봤을 때는 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함정일 수 있다 이런 말씀. 그렇죠. 예, 함정일 수는 있는데 다만 또 이건 있죠. 함정인 거랑 은에 투자하는 게 좋다 안 좋다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꼭 뭐 레딧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은값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건 또 이제 그렇게 적절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, 그런 점은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하긴 그래서 흐름을 쭉 보니까 은값이 조금 오르다가 네. 조금 정체돼 있는 상황. 그래가지고 네. 지금 막 레딧에서 계속 지금 거의 글의 반이 그러니까 한 축은 다 게임스탑에 대한 글이고, 네.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 글들 위주로 보면은 다른 한 축은 다 은 사지 마 이거예요. 그래서 뭐 그 CNBC나 어쨌든 블룸버그나 은을 언급하는 전통적인 미디어 영상들 보면 다 은 사지 말라고 댓글이 달려 있어요. 네, 거기 유튜브들 댓글 보면. 그래서 그런 약간 은 사지 마라가 오히려 약간 좀 그런 캠페인처럼 되고 있는 느낌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제2의 게임스탑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. 지금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경험을 했던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공매도 잔량이 높은 주식들이 뭐냐 일단 요거를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게임스탑 다음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AMC와 블랙베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. 그 AMC나 블랙베리 그리고 사실은 또 그 티커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주식들이야.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. AMC나 블랙베리는 그래도 제가 들어봤는데 네. 나머지는 무슨 BBNY, BB 무슨 뭐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.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. 그래서 무슨 주식인지 모르겠어요. 뭐 어쨌든 한 번도 안 들어본 주식들. 근데 공통점이 다 있죠. 그러니까 올해 되게 힘들었고 최근 1년 동안 되게 힘들었고 최근 또 1년 동안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당했고 그렇지만 완전히 망할 것 같진 않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장 제2의 게임스탑으로 말하는 게 블랙베리랑 AMC인데 뭐 사실 AMC도 어저께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
그런 에너지들이 어쨌든 좀 분산이 되면서 제2의 게임스탑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조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인가?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긴 하고요. 어쨌든 사람들이 주목한 주식들은 그 로빈후드가 그 매수를 제한한 주식들과도 네, 일치를 하기도 하고요. 네,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아까 은 얘기도 잠깐 했었으니까 은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뭐 게임 레딧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관심이 좀 덜한 편이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.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 있긴 있죠. 왜냐하면 가상화폐라는 게 어쨌든 그 기존 제도권 금융에 대한 반발이잖아요. 그래서 탈중앙화를 맺히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구속되지 않을 거야. 야, 돈이 갑자기 마음대로 찍어내서 생기는 게 말이 되니? 이러면서 야 우리는 돈도 많이 안 찍어내고 잘 관리할 거야.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가상화폐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은 건 맞는데 사실 가상화폐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다만 이제 그 개인들이 전통적인 제도권에 반항을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가상화폐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상화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예,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제 항상 그 맥시멀리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크립토 맥시멀리스트 분들께서 아 이번 게임스타 사태를 보니까 결국에는 답은 가상화폐가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논리를 많이 펼치시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참고로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는 크립토에 대한 이야기 자체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. 그 가이드라인에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는 크립토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다른 서브 레딧이 있죠. 그러니까 그거는 딴 데 가서 얘기해. 월스트리트 배치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야. 월스트리트 배치는 딱 그 YOLO라고 하죠. 인생 한 방 딱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곳이 뭐 이것만 추구하는 곳은 아닌데 나 악플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. 어쨌든 그 이것만 추구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월스트리트 배트는 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지 크립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어떤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긴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. 그럼 레딧에서는 여전히 이 게임스탑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레딧에서 지금 이제 게임스탑에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게임스탑도 어제도 그렇게 주가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레딧에서 집중하고 있는 AMC라고 이제 영화관 거의 그 망해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어쨌든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영화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AMC도 사실 어제 좀 주가가 그렇게 좋지만 않았고요. 그래서 레딧에서는 어쨌든 지금 여전히 관심이 있긴 있는데 그 게시판에서 느껴지는 관심만큼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지금은 좀 탄력을 잃은 느낌은 있어요. 그래서 막 그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제가 뭐 유튜브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그 리포트 골드만삭스에서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를 쓰긴 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그 이번 이번 게임스탑의 그런 쇼 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된 주식을 들어가서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 움직임 자체가 결국 시장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쓰여지고 그게 사실 되게 바이럴도 많이 됐어요. 골드만삭스에서 어쨌든 쓴 거고 그거 쓰신 분도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라서 그 미국 주식 골드만삭스 최고 투자 전략가라서 어쨌든 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그 한 자리 하시는 분이 쓰신 리포트라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기본적인 논리가 헤지 펀드들이 많이 지금 공매도한 주식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상승을 시키는데 그러다가는 게임스탑 주식의 상승 때문에 헤지 펀드들의 손실이 생기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원래 헤지 펀드들이 갖고 있던 우량주들을 팔 거다.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그 논리만 봤을 때는 그리고 지난주에 헤지 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주식들 그러니까 롱 기준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주식을 보면 하락한 게 맞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분이 리포트를 쓰는 근거는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니고 지난주 움직임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리포트가 나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정도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게임스탑에 대한 그런 열기, 관심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? 라는 좀 분위기가 오늘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자세히 여쭤볼 건데
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 이번에 오늘 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MGM이라는 네. 회사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고 이 게임스탑 사태를 영화화하겠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게임스탑 사태는 주식사에 충분히 기록될 만한 네. 대사건 중 저는 하나라고 2021년을 사람들이 기억할 때 게임스탑을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. 그러니까 뭐 보니까 빅쇼트 원작자죠 마이클 네. 루이스도 이번 사태를 소설로 다루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좀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저는 2008년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사실 전 세계 경제가 그렇지만 특히 미국 경제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. 특히 이제 뭐 주가와는 다르게 일반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2008년도에 그 잘못된 너무나 과도한 리스크를 졌던 월스트리트에 있던 사람들은 부자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근데 반면에 자기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지냈던 그 순간들 그 울분들이 누적이 됐고 그거를 사람들이 게임스탑을 통해서 어떤 기득권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오는 밈 중에 하나가 레딧에서 많이 나오는 밈 중에 하나가 네. 돈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네. 조커가 돈에 불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러디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거 뭐 돈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주식들은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. 그런데 이번에 이슈만큼은 우리가 돈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헤지 펀드들이나 기존 금융 기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2008년도, 2010년도, 2011년도쯤에 이제 그런 상황에 열받았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저렴한가? 어쨌든 화가 난 사람들이 그 네. Occupy the Wall Street이라는 약간 운동 같은 걸 했었어요. 월가를 점령하라 하면서 야 너네들이 책임져라. 야 1% 너네 1% 때문에 우리 99% 너무 힘들다. 그런 약간 운동들을 했는데 저는 그거에 온라인판 그 Occupy the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에 그 운동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좀 그게 달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계층 간의 또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도 사실 많이 경고를 되게 했었거든요.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기도 한 레이 달리오가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 그런 글을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에서. 내전. 네, 내전 시빌 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 원문이 네. 시빌 워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미국에서 내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근데 그걸 썼던 시점이 사실은 그 의회 그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. 네.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난입 사건 한 1, 2주 직후인데 이제 레이 달리오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는 항상 이야기해왔던 거기도 한데 상위 0.1%의 부와 하위 90%의 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 50%였나? 그러니까 상위와 어쨌든 부자와 이제 가난한 자의 이 빈부격차를 그래프로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 예전에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과거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지난 1년 동안에 좀 가난하신 분들이 갖고 있던 자산은 급격하게 줄었어요. 오히려 줄어들었군요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훨씬 더 크게 달하고 있고 레이 달리오의 얘기의 초점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극에 달할 때는 분명히 이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급격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걸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런 혁명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
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. 참고로 그 혁명은 이제 194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혁명이라고 표현을 할 만한 건 이제 2차 대전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서 포퓰리즘, 그러니까 그 포퓰리즘이 득세했던 게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니까 어떤 내 목소리를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퓰리즘 정당이나 포퓰리즘 정치인들에 따라가지고 좀 극단적인 그 전 세계가 좀 피비린내라는 유혈 사태로 이어졌던 건데, 그런 부분들을 레이 달리오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게임스탑 사태가 그냥 단순히 뭐 주가 폭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뭐 그런 간단한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, 네. 네. 그래서 그런 거라고 네. 보시는 거죠. 네, 그래서 네. 여기가 딱 보면은 그 어휘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나누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게임 그 레딧에서 쓰는 단어들이 일단 자기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retard나 뭐 이런 단어였어요. retard가 약간 좀 자학적인 표현. 전응, 뭐 전응아 약간 이런 거거든요. retard나 idiot 같은 표현들을 이거 나갈 수 있나 유튜브 이런 표현 써가지고 어쨌든 나갈 수 있습니다. 예. 그 retard, idiot 약간 어쨌든 좀 덜 떨어지는 애들이라는 네. 표현을 자신들에게 쓰고, 근데 이제 그게 비하적인 표현뿐만은 아니야.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단어들인 거고. 그런데 어떤 또 표현들이 있냐면, 일단은 suit라는 표현이 있어요. suit. 그러니까 양복쟁이들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,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해요. 표현에서. 그 적대감을 좀 담은 표현이네요. 적대감을 담은 표현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좋은 표현들은 다 나쁜 의미를 갖고 있고 아이러니한데,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retard, idiot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고 평범한 우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수츠라는 표현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불만이 갖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은. 여기서 기성세대라고 하는 거는 부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월스트리트 배트에서는. 그러니까 부머가 이제 베이비붐,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인데 뭐 50대 이 정도 나이이신 분들을 말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를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보통 2030이 가장 활동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2030들과 50년대생들 간의 이런 세대 간의 갈등도 저는 그 커뮤니티를 보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인데, 근데 보면은 뭐 차마스가 CNBC랑 인터뷰를 한 것을 봐도 그렇고 다른데 나온 것도 보면은 약간 좀 기득권층에서는 이번 사태 게임스탑 사태에서 개인들이 막 이렇게 저항하고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폄훼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제가 뭐 외국 언론들 인터뷰를 보면서 특히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 하면 이제 좋아요와 쉐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제 어떻게 갈리냐면,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미친 행위고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유명한 뭐 그 억만장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. 네. 투자 전문가들이나 억만장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게임스탑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인데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, 정신 차려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, 이제 이분들 영상을 보면 이제 싫어요가 10배가 많죠. 그런 영상들이 있는가 하면 뭐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차마스나 아니면 뭐 마이크 큐번이나 어쨌든 미국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억만장자들, 또 다른 억만장자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떤 규제나 통제하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안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너희들 헤지 펀드들이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고,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싸움이 불공평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차마스의 기본적인 논리거든요. 예를 들면 뭐 그가 얘기했던 게 뭐 140%나 어떻게 공매도가 되냐, 그렇죠.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,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. 사람들이 제가 140%가 그 이제 인터뷰가 좀 바이럴도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, 140% 공매도 하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. 다만 이제 그냥 이상하다는
그 예로서 하나를 든 거지. 어쨌든 그거는 팩트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불공평한 건 맞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표현인가? 기울어진 운동장. 약간 완전히 똑같은 그 상황에서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. 100%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 말은 완전히 똑같은 정말 뭐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건 그 개인 투자자건 똑같은 앱을 쓰고 예를 들면 뭐 공매도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것도 너무 간 거일 수도 있는데 2008년도 그 부동산 위기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서 그 마이클 버리라는 아주 유명한 빅쇼트 주인공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통해서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개인이 못해요 그거. 왜냐면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미니멈이 $10,000,000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네, 뭐 100만 달러, 1000만 달러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베팅을 합니까? 그런 계약을 하려면 별도의 계약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뭐 이번에 빌 에크먼도 그 CDS라는 상품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사람도 어쨌든 한 2천만 달러 정도 넣었나? 뭐 200만 달러 정도 넣었나? 갑자기 숫자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. 뭐 그 정도 넣어가지고 뭐 벌었거든요. 근데 그거 개인이 할 수 없는 종류의 상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은 확실히 들고 그런 그 차마스 인터뷰가 네.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정말 완벽하게 대변해준. 네, 대변해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요. 근데 또 보니까 이 뭐 공매도 이 사건 이전에 네,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봐도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또 평가도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뭐 라이언 코언이라는 사람도 이사진으로 합류를 했죠. 그 다음에 빅쇼트 말씀하신 빅쇼트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도 대주주로 있잖아요. 그러니까 레딧에서 회자되기 전에 뭔가 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네, 많았던 뭐 것 같아요.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네. 아, 나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이름이 있거든요. 그 레딧에서 네, 딥 밸류라는 분이 계세요. 딥 밸류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. 그분이 사실은 이 모든 광풍을 이끌었던 그 원인,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왜냐하면 그분이 2019년부터 계속 자기가 게임스탑에 그러니까 게임스탑에 투자한 그 계좌 인증을 2019년부터 계속 했었고,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, 그분이.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제 한 1시간 동안 2020년 7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자기가 왜 이게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, 사실은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게임스탑은 전형적인 이건 가치주다. 그 본인의 닉네임과 똑같습니다. 깊은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. 중간에 다른 수식어가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진짜 깊은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고, 거기에 기본적인 이론은 뭐냐면 일단 게임스탑이 적자 나는 회사인 건 맞아요. 적자 나는 회사고 사양 산업인 건 맞는데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탑이 지나치게 지금 가격이 억눌려져 있다는 거예요. 2020년 7월 기준으로 게임스탑의 매출의 4%가 시가총액이었거든요. 매출의 4%요? 네, 매출의 4%. 물론 적자 나는 기업이에요. 네네. 적자 나는 기업인 건 맞는데 매출의 4%가 시가총액이고, 근데 결국 이제 이 회사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 회사가 망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가야 되는 건데, 게임스탑이 막 그때 제트기도 팔고 갖고 있던 걸 막 팔았어요. 왜냐면 회사가 어쨌든 돈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. 그래서 회사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꽤 튼튼해서 버틸 수가 있고,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라이언 코언 같은 그런 이커머스에 좀 잘 아는 분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, 그때까지는.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체질 개선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. 근데 사람들이 게임스탑을 너무 넥스트 블록버스터로 바라본 거 아니냐라는 게 그 딥 밸류라는 분의 주장이었고요. 그래서 전형적인 가치주를 하는 그런 플레이고, 사실은 마이클 버리도 비슷한 그 논리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초창기의 게임스탑 투자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형태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한국에서도 그리고 네. 마이클 버리는 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마이클 버리는 사실 이제 지금은 포지션이 없죠. 그러니까 게임스탑을 팔았습니다. 네, 마이클 버리는 게임스탑을 팔았대요. 얼마에 팔았는지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고. 언제 팔았나요? 그게 인터뷰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블룸버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게임스탑을 정리를 했다라고만 했고 언제 팔았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.
근데 사태 이후에 팔았을 가능성이 이게 뭐 그렇죠.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게임스탑이 약간 좀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인터뷰 자체는 목금에 한 거니까 뭐 월 초부터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쯤에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팔았을 수도 있고 네.